이번 시간에는 산업심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심리학.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심리학이라는 정의는 산업심리학, 즉 심리학의 방법과 식견을 가지고 인간의 산업활동에 대한 행동을 연구하는 실천과학이며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를 산업심리학이라 한다 정도 알고요. 두 번째로 이 산업심리학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구이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이온이라는 사람을 심리학, 산업심리학의 시조라 그러죠. 그래서 구이온이라는 사람은 인간과 작업 세계화의 인간과 작업 세계화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서 이 과학적인 연구에서 산업심리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썼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산업심리학의 목적은 그럼 뭐냐? 목적. 산업심리학의 목적은 인간 심리의 관찰, 실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업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을 연구 및 해부하여 일정한 과학적 법칙을 도출하고 이를 산업 관리에 적용하여 생산,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생산 능률과 성과 정대를 일으키는 데 있다. 그래서 생산 능률과 성과를 정대시키고 인간의 복지를 정진시키는 것이 산업심리학의 주된 목적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심리학과 인접학문을 보면 직접 관련이 있는 학문에는 인사관리학, 인간공학, 사회심리학, 응용심리학, 심리학, 안전관리학, 노동과학, 행동과학, 신뢰성공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직접 관련이 없는 학문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 사회학, 교육학, 인류학, 생리학, 위생학, 병리학, 정신병학, 그 다음에 체질학, 해부학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많은 학문들 이런 것들이 산업심리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도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인간관계와 산업심리에서 자, 제일 먼저 인간관계를 하면 뭘 인간관계를 하느냐.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 및 행위의 양식을 인간관계라는데 이 인간관계는 인간의 외적 요인입니다. 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몸 밖에 있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몸 밖에 있는 거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이라 그러면 각각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가지 교섭 관계가 있고 그 행동이 다소간 조직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집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집단 정도는 여기서 집단에서는 집단의 종류 정도가 반와주면 좋은데 사회적 집단,
사회적 집단은 공식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식 집단이다. 그래서 공식 집단으로 전체 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회적 집단에서 자, 특징. 이 사회적 집단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직무가 각 구성원들의 직무가 명확합니다. 공식 집단에서는 A라는 사람이 해야 될, B라는 사람이 해야 될 업무들이 각각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의 목표나 계층도 잘 규정되어 있다. 계층도 잘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 권력, 권한, 책임, 업무 등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다. 그 다음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경로도 뚜렷하다. 의사소통 경로 뚜렷하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게 공식 집단이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집단은 이 외에도 규모는 크다 뭐 이런 말들도 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적 집단. 이 심리적 집단을 비공식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 친분이 있는 몇 사람이 모임을 갖는 이런 것들을 비공식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들이 그들의 작업 환경에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모임인데 이 모임에서도 특징은 뭐냐? 비공식 조직의 특징은 첫째, 경영 통제권이나 관리 영역 밖에 존재합니다. 밖에 존재한다. 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조직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규모가 과히 크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 개인적 접촉 기회가 많다.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동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사 동료. 그런데 친한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마다 한 번씩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접촉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동료애의 욕구가 있다. 동료애의 욕구가 있다. 당연하죠. 도와주려고 하는 동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응집력이 크다더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호손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손 실험. 이 호손 실험은 이렇게 말하면 인간 관계에 관한 실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집단에 있어서 공식 조직 내에 비공식 조직이나 비공식적인 인간관계가 발생하여 조직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학설. 즉, 이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실험 이름이 호손 실험입니다.
미국에 있는 호선주에 있는 공장에서 실험했다 그래서 호선 실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실험자는 누구냐? 실험자는 메이오. 뭐 메이오 하나만 알아놓으면 되지만 레슬리스 버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이오나 레슬리스 버거 교수가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이 호선 실험이 있기 전까지는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작업 조건만 구비해주면 생산성이 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의 결과 작업 조건, 즉 물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해주면 생산성은 늘지만 어떤 한계에 도달돼야 되면 더 이상 늘지 않더라.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 활용하니까 물적 조건을 구비했을 때보다도 생산성은 더 늘더라. 이걸 찾아낸 실험이 호선 실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선 실험의 결론은 작업자의 작업 능률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조명 및 환기, 기타 물리적인 작업 환경 조건보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종업원들의 태도와 감정을 규제하고 있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밝힌 실험이 호선 실험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한 실험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물리적 조건도 그 개선에 의하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오히려 종업원들의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더라를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업원의 태도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과 사내의 세력 관계 및 소속되는 비공식 조직의 힘이라다. 그 세 가지를 밝힌 실험이 호손 실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를 밝힌 실험이 호손 실험이다라고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집단에 있어서 사회행동의 기초. 사회행동의 기초에서 우리가 좀 봐놔줘야 될 게 첫째 요구입니다. 요구. 우리가 요구는 영어로 need라고 이야기하죠. 욕구라는 디자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는 1차적인 요구. 1차적인 요구는요. 기하, 갈증, 성, 호흡, 배설 등의 물리적 요구와 유해 또는 불쾌 자극을 회피 또는 배제하려는 위급 요구로 이루어지는 게 1차 요구고요. 그 다음 2차적인 요구. 2차적인 요구는 경험적으로 획득된 것으로서 대개 지위, 명예, 금전 같은 사회적 요구를 얘기하더라. 이거는 사회적인 요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차적인 요구는 물리적 요구와 위급 요구가 있더라. 물리적 요구와 위급 요구가 있더라. 그 정도만 익혀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성. 퍼스널리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개성은 인간의 성격, 그 다음에 능력, 기질, 이 세 가지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이 결합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개성이다 정도만 여기서는 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심리학과 산업심리학에서 우리 개성이라 이야기하면 뭐 요 정도만 개성은 좀 봐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놔줘야 될 게 욕구입니다. 욕구. 욕구는 디자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자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리적 욕구와 사회 활동 욕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리적 욕구는 의식이
의식적으로 통제가 힘든 순서. 의식적 통제가 힘든 순서는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숨을 안 쉬면 못 살죠. 그래서 호흡 욕구입니다. 호흡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안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안전 욕구를 갈구를 합니다. 불안하면 못 살아요. 안전 욕구를 갈구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의 뭐 70% 가까이가 물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갈 욕구가 되겠죠. 해갈 욕구. 그 다음에 배설 욕구. 배설 욕구.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활동. 이 힘든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되어진 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숨 안 쉬면 못 쉬면 죽고 불안하면 못 살고 그 다음에 마시고 내리고 잠자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활동. 이걸 역으로 따라가면요 고문 순서가 돼요. 고문 순서. 그래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팍 담그는 게 호흡 욕구를 저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큰 의식적 통제가 가장 힘든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 욕구.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요구는 1차적 요구와 2차적 요구로 나타낸다면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사회활동 욕구가 나누는데 이 사회활동 욕구에는 정신활동, 생활행동, 통제행동, 가족행동,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번만 욕구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개성의 형성 조건. 자, 이 개성의 형성 조건에는 제일 먼저 1.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 행동이나 규칙적인 행동 이런 게 습관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환경 조건. 환경 조건 및 교육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습성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입니다. 가장 큰 영향 준다.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개성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성을 형성할 때는 습관, 환경, 교육, 습성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는 별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협력이라 하면 조력, 분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대립, 협력 대립. 대립에는 공격과 경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피에는 고립, 정신병, 자살. 도피에 관계되는 것이 고립, 정신병, 자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융합에는 강제, 타협, 통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협력, 대립, 도피, 융합 이 네 가지가 있다 정도는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